안녕하세요. 이제 곧 6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애청자입니다. 매일 기적 같은 사연을 들으며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저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네요. 어떤 일이었는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 장녀로 태어났어요. 모든 집이 그런 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제 나이 또래의 가난한 집 장녀들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하다못해 자는 것까지 말이죠. 제 부모님은 돈은 없었지만 금슬이 좋으셨고 제 밑으로 동생을 넷이나 연달아 낳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돌봄이 필요한 어린 나이 때부터 동생들을 챙기기 바빴어요. 젖먹이 동생을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일하는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집안 살림을 제가 도맡아 하는 것이었죠. 학교에 다니기는 했지만 학교에서의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모두 집안 살림과 동생들을 돌보는 일에 쓰여야 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동생이 잠에 들지 못하는 날이면 새벽을 꼬박 세우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존다며 선생님께 회초리를 맞기도 했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학업에는 관심이 떨어졌고 저는 중학교만 간신히 졸업한 채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은 저희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른 나이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봤자 공장 내에 있는 기숙사였지만요.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은 부모님께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월급이 나온 다음 날 제게 최소한의 용돈만 보내주셨죠. 저는 당연히 그 돈이 잘 모아지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아직 어리니 우리가 잘 모아뒀다 너 시집갈 때 주겠다 라고 말이죠. 부모님의 말을 의심하기에 제 나이는 너무 어렸고 세상 물정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벌어다 드린 월급은 이미 전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공장 기계에 의해 손가락을 심하게 다친 이후였습니다. 제가 일하던 공장은 기계를 가동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공장 문을 닫으려고 보니 한 기계가 굉음을 내고 움직이고 있더군요. 분명히 기계가 움직여서는 안 되는 시간인데 말이죠. 저는 그 기계를 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고 전원을 끄는 순간 스파크가 튀며 날카로운 무언가가 제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속살이 훤히 보이는 손가락을 본 저는 아픔을 느끼기도 전에 기절했고 뒤이어 달려온 동료들에 의해 실려갔어요. 요즘이야 산재 처리를 해준다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직원의 몫이었습니다. 회사의 요직에 있던 사람은 그러니까 상급자를 불러서 처리했었어야지 라는 말을 하며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저는 그때가 되어서야 제가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아가씨였죠. 다행히 손가락은 봉합수술로 제자리를 찾았지만 저는 여전히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실제로 보신다면 약간 기괴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회사에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니 저는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으신 부모님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얼마가 필요한데? 수술을 한 거라 입원비까지 나와서 조금 돼요. 하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감당할 정도예요. 이틀 뒤에 퇴원이니까 그 전에 보내주셔야 해요. 부모님은 계속해서 말을 얼버무리셨습니다. 얼른 준비해서 가져다 줄게. 라든지, 많이 다쳤니? 엄마 아빠가 지금이라도 보러 갈게. 라는 말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저는 그날 저녁 부모님이 일을 나가신 시간 집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당연히 둘째가 받더군요. 이런저런 소식을 전해들은 둘째는 한숨을 푹 쉬며 사실을 말했습니다. 누나, 어머니 아버지가 최근에 가게 하나를 열었는데. 뭐? 가게를 여셨다고? 그런데 그게 좀. 똑바로 말해. 무슨 일인 건데?
동생이 알려준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처음 월급을 가져다 드렸던 날, 아버지는 돈이 있으니 한 달만 일을 쉬겠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으니 이 정도는 쉬어도 되는 게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휴가를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어머니는 지지 않고 나도 같이 일했으니 같이 쉬겠다. 라고 말하며 제 월급을 흥청망청 쓰셨다고 해요. 결국 제가 드린 월급을 포함해 그동안 부모님이 모아둔 돈까지 사용하신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아버지가 상대편 사람을 심하게 폭행해 거액의 합의금을 내셔야 했다고 하죠. 동생 말로는 하필 그 상대편이 있는 집 자식이었다고 해요. 경찰들도 아버지 편을 들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보낸 월급은 다 아버지 합의금으로 들어간 거야? 동생은 화들짝 놀라며 아니라고 말했어요. 다는 아니고 한 반년 전부터는 가게를 내셔서 거기서 일하고 있으셔. 조금 쉬고 나더니 시간 맞춰서 일하러 나가는 게 힘들다고. 내가 알아서 문 열고 닫는 가게 하는 게 낫겠다고 하시더라고. 기가 찼어요. 장사가 쉬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제 월급이 있다고 쉽게 일자리를 때려치우고 장사를 시작하다니. 왜 그동안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저는 질문을 하고 나자마자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저희 가족 모두 이런 일들은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이니까요. 큰 딸로서 이 정도의 희생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으니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회사 동료들에게 돈을 조금씩 모아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절대 집으로 월급을 보내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드리는 약간의 용돈이 전부였죠. 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전부 물건으로 사서 전해줬습니다.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 간의 연을 끊는 게 그때는 정말이지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병원비를 갚고 새로운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 제 나이도 어느덧 28살이 되었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던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어머니를 병으로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죠.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자라준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남편도 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산딸이 임박한 임산부였어요. 배가 커다랗게 불러오른 저를 보며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부가 돼서 애를 혼자 키우게 됐다 라며 절 동정했죠. 누군가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한다며 아이를 낳으면 시설에 보내고 새 인생 살라는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그때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를 걱정하는 그 마음은 이해했지만 저는 절대 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홀어머니 밑에서 바르게 자란 것처럼 저도 제 아이를 바르게 자라게 하겠다고 다짐했죠. 결혼부터 아이를 낳는 그 순간까지 친정의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덧 장성한 둘째 동생이 그나마 저를 도와줄 뿐이었죠. 그렇게 동생의 도움을 받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중 갑작스러운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온몸이 찢어질 듯한 고통은 무려 20시간이나 지속되었고 의식이 흐려질 듯할 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울지 않았어요. 엄청난 불안감이 제 온몸을 감싸는 그 순간 의료진들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 아이를 그대로 안은 채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모든 처지가 끝나고 불안한 마음을 안고 누워있는 제게 찾아온 의사는 제 아이에게 청각 능력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출산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오신 친정 부모님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아이를 시설로 보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귀도 들리지 않으니 말도 못할 거고 어떻게 그런 애를 너 혼자, 그것도 여자 혼자 키운다는 거야? 절대 못할 일이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려면
저나 아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시라며 으름장을 놓았죠. 하지만 부모님은 몸을 회복 중인 저 몰래 아이를 밖으로 빼돌리려고 시도하셨고,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사를 하는 게 낫겠더군요. 저는 몸을 제대로 회복하지도 못한 채 시장에 생선가게를 냈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업고 안고 다니며 물건을 떼고 생선 대가리를 잘라 포장하고 손질된 생선에 소금을 치고 진상 손님과 싸움도 하고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손님을 내쫓고 떼인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뺨을 맞기도 하고 별의 별일을 다 겪는 동안 제 딸 윤미는 너무나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자라주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시장으로 일을 하러 나간 날이었어요. 저는 가게 안쪽에 있는 작은 방 안에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를 두고 윤미를 그곳에 데려다 두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방에 들어가서 윤미와 함께 놀아주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손님이 많이 온 것에 대한 기쁨과 윤미에 대한 걱정스러움이 교차되는 날이었죠. 기다리고 있던 마지막 손님에게 포장된 생선을 건네주고 난 후 저는 윤미가 있던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윤미는 없었어요.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크레파스만 나뒹굴고 있었죠. 저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달려나가 옆집 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윤미 못 봤어요? 오늘 빨간색 원피스 입고 왔는데. 다급해 보이는 제 물음에 옆집 가게 아주머니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저으실 뿐이었죠. 가게를 열어뒀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윤미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땀이 흘러내려 눈을 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아이가 없어졌다는 소리에 함께 힘을 합쳐 아이를 찾아주었어요. 하지만 그날 해가 저물고 모든 가게가 문을 닫은 후에도 윤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시장길에서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를 아이를 찾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죠. 경찰은 아이가 다시 집으로 찾아올 수 있으니 일단 기다려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이가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해요. 6살이긴 하지만 또래처럼 말도 못한다고요. 누가 데려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는 말을 하세요. 저의 간절한 말에도 경찰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윤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윤미의 사진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아이의 특징을 목 놓아 외쳐도 들어주는 사람 한 명 없었죠. 동네에 아동보호시설조차 없었기 때문에 윤미의 흔적을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식 잃은 어미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겠나요?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다짐해도 어딘가에서 엄마를 찾고 있을 윤미가 눈에 아른거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발로 뛰며 아이를 찾는데 한계를 느낀 저는 윤미를 찾을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택시 운전사가 되기로 한 것이죠. 당시 저는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따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다행히 운전에는 소질이 있었는지 면허는 금방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여자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었습니다. 여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재수가 없다는 인식이 강했던 과거 분위기를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존재하는데 과거에는 어땠을지 상상해 가시나요? 제가 처음 택시 운전기사가 됐을 때 다른 남자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첫 손님으로 여자를 태우면 하루 운세가 엉망이니 절대 첫 손님으로는 여자는 태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직접 택시 운전을 한다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택시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 차에 침을 뱉기도 하고 제 택시를 따라오며
일부러 위협 운전을 하기도 했죠.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택시를 하는 거라고 설명해도 노골적인 적대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애 엄마가 애를 잃어버렸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딜 당당하게 밖으로 나돌아다녀? 라는 말을 하거나, 애 아빠 없이 여자 혼자 애를 기르니까 이런 사달이 나지. 얼마나 여자가 문란했으면. 이라며 저를 폄하하기도 했어요. 저를 안 이뻐하는 사람들은 동정업계 종사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술 취한 손님을 태웠던 적이 있었어요. 제 얼굴은 보지도 않은 채 목적지를 말한 손님은 출발한 지 5분 정도가 지났을 때 뭐야, 여자였어? 라고 큰 소리를 내며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저는 급하게 갓길에 차를 세우고 손님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손님은 한 손으로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한 손으로는 제 뺨을 쳤습니다. 손님은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운전석으로 다가와 저를 끌어내렸고 이후 제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눈을 떴고 병실로 찾아온 경찰들은 폭행한 손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여자가 운전하는 거였으면 안 탔을 텐데 나를 속이고 운전을 했다. 그게 괘씸해서 때린 거니 나에겐 잘못이 없다. 물론 그 손님은 법적인 처벌을 받긴 했지만 당시 저를 위로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심 그 손님이 그럴만했다고 생각하는 시선도 존재했죠. 사실 이런 식으로 손님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가장 심각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손님에게 당한 험한 일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손님은 제가 여자라는 걸 알고도 재수 없다라든지 여자가 무슨 운전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도 운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며 운전하고 있었죠. 그 손님은 차 안에 적힌 아이를 찾는다는 문구를 보고 제게 물었습니다. 애 찾느라 힘들겠네. 남편은 그럼 어디 있고? 저는 친절한 손님의 음성에 남편은 없고 홀로 아이를 찾아다니느라 택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렸죠. 이 말이 끝나자마자 친절했던 손님은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손님은 차에서 곧장 내려 앞자리로 향해 왔어요. 애 엄마가 혼자 딸내미 찾아다닌다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 좀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 손님은 아이에 대한 내용을 꼬치꼬치 물었어요. 어디서 잃어버렸고 어떻게 생겼고 특이사항 같은 건 없는지 말이죠.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아이에 대한 질문을 하는 손님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이에 대한 설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님은 제 다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오래전에 애를 잃어버렸네. 그럼 남편도 오래전에 잃었을 거고 여자로서 외롭겠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님의 노골적인 표현에도 가만히 입을 다물고 운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가 반항했을 때 돌아올 반응을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저는 손님이 말한 목적지가 아닌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차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은 가볍게 여겨졌기 때문에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게다가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억울한 마음을 품은 채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블랙박스가 상용화된 건 정말 다행인 일이에요. 사소하게 상처받는 일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아이에 관한 전단지를 건네주었더니 너무 오래전에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못 찾은 거면 벌써 죽은 거 아니야? 라며 저들끼리 쑥덕이던 손님들도 있었죠.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는 손님도 있었어요. 이렇게 한다고 애 못 찾아요. 남편은 죽었어요? 그럼 그냥 시집 다시 가서 마음 편하게 살아요. 딸내미 열심히 키워놨더니 택시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거 알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을 해봤어요. 나름 저를 걱정해서 해준다는 말에 상처를 받고 바람을 쐬고 돌아오면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는다는 문구와 연락처를 훼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억척스럽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후로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손님들에게 마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폭행하는 손님에게 10대를 맞으면 한 대라도 때리려고 했고 제 몸에 손을 뻗는 손님들의 손을 가만두지 않았죠.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저는 베테랑 택시기사가 되었고 그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여자가 운전한다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많이 사라졌고 설령 못마땅하더라도 그걸 겉으로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죠. 작년쯤에 어린 대학생들이 제 택시를 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운전하는 것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여자 기사님 처음 봐요. 언제부터 일하신 거예요? 글쎄,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 멋있어요. 24년 전부터 시작하신 거면 쉽지 않으셨겠네요. 저는 어린 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학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학생은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꼭 따님 찾으시길 바라요. 응원할게요. 사실 이런 손님들이 많이 늘어난 지는 오래였어요.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딸을 찾을 수 있으리란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처음 보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듣는 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마저도 딸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많이 잃은 상태였거든요. 23년 동안 매일같이 딸을 찾는다는 전단을 돌리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지만 특별한 수확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수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의 일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에 제 번호를 적어두었고 단 한 번도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화가 장난 전화였고 잘못 건 전화였더라도 말이죠. 그날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전화를 건 상대방은 제가 영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SNS라는 단어가 나오고부터는 이해하기 영 어려웠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걸 인지한 상대방은 저를 직접 만나길 원했습니다. 따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아서 전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을 하면서요. 사실 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제보 전화는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허탕을 쳤죠. 대부분이 장난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딸을 찾는 것에 늘 간절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전화한 상대방과의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카페에서 만난 상대방은 꽤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을 최수연이라고 소개한 그분은 저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선생님 택시를 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제가 딸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제 지인의 지인이 자기 SNS에 선생님의 사연과 전단지를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고 연락드렸어요. SNS가 뭐고 어떻게 지인의 지인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건지 묻자 수연 씨는 자세하게 SNS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참 신기한 세계가 있더군요. 제가 택시를 몰며 세상을 다니는 동안 세상은 안팎으로 많은 게 달라져 있었어요. 수연 씨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몽타주를 그리는 일도 겸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수연 씨는 자신의 SNS라고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조금 유명해서 아마 저를 통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수연 씨는 저와 남편, 그리고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통해 현재 딸의 얼굴을 유추해서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려드릴 따님의 현재 얼굴이 100% 정확할 거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꽤 흡사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현재 얼굴을 비교해서 알리면 따님을 찾기 더 수월할 거예요. 참 신기한 기술이라고 생각한 저는 수연 씨의 말에 동의했고 곧장 남편과 저, 윤미의 사진 전부를 보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현 씨로부터 그림이 하나 도착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저와 남편, 윤미의 얼굴을 쏙 닮은 누군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그림 한 장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정말 윤미를 만난다면 이런 얼굴일 것 같았거든요. 수현 씨는 저에게 보내준 그림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 윤미의 사진 옆에 수현 씨의 그림을 추가해 전단지를 돌리고 다녔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가 흐른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차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님을 찾는다는 소식을 보고 연락드렸는데 혹시 이 번호가 맞나요? 저는 제 모습이 보이지도 않을 전화 상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는 말을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상대방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이번에 만난 거래처 직원분이 계신데 그분의 얼굴이 전단에 그려진 얼굴이랑 너무 똑같아서요. 그런데 전단에 적인 특이사항이랑은 다르게 그분은 귀도 잘 들리시고 말도 잘하셨거든요. 사진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연락드린 거기는 한데 저도 사실 이 전화를 받았을 때 의심하는 생각이 먼저 들긴 했습니다. 제 딸은 정말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이가 멀쩡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니 미안하지만 수현 씨의 그림이 잘못됐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감사하지만 제 딸은 아닌 것 같네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마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차마 나오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익명의 제보자에게 제 딸로 추정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거니 낯선 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명랑한 목소리였어요. 네, 신도그룹 이신영 대리입니다. 전화 상대방은 대기업 직원이더군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으니 재촉하는 상대의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거기 계신가요? 무슨 일로 연락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시장에서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찾고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면 장난 전화이거나 잘못 건 전화라고 생각했겠죠. 이 상태로 전화가 끊어져도 할 말이 없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잠시의 정적 후 상대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6시 이후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전화는 곧장 끊겼고 6시가 지났는데도 전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허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던 저녁 8시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다는 말과 함께요. 일주일 후 떨리는 마음으로 도착한 약속 장소에는 수현 씨가 그려준 그림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한 후 상대방에게 말했어요. 정말 제 딸을 예상한 그림과 똑같이 생기셨네요. 그런데 제가 보내드린 전단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딸은 귀도 들리지 않았고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귀도 잘 들리시고 말씀도 잘하시네요. 제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보고 나니 더 확실히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려는 저를 이신영 씨가 다급하게 불러 세웠어요. 귀를 덮고 있던 머리카락을 뒤로 젖히면서 말이죠. 뭐 하는 건가 싶어 귀를 자세히 보니 귀 안쪽에 무언가가 들어있더군요. 이신영 씨는 반대쪽 머리카락도 뒤로 젖혀 귀 안쪽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쪽 귀 안쪽에도 무언가가 들어있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신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어떻게 시설에 맡겨지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하시고요. 무엇보다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만 해도 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았고 말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하셨어요. 미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몇 차례 수술을 받아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어쩌면 제 딸이 좋은 양부모를 만나 수술을 거쳐 귀가 들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친 순간 이수연 씨가 제 생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잃어버린 딸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다음날 곧장 이수연 씨와의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저와 이수연 씨의 DNA 일치 확률은 99.9%였습니다. 이수연 씨는 제가 23년 전 잃어버린 딸 윤미가 맞았던 것이었죠.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그 순간 저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함께 있던 윤미도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눈물을 흘렸고 검사 결과를 알고 동행한 윤미의 양부모님은 저와 윤미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윤미를 잃어버린 직후 얼마 되지 않아 윤미는 현재 양부모님에게 입양되었고 입양된 직후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병원의 검사 결과 윤미는 청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조장치를 이식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했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안정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윤미의 양부모님은 윤미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죠. 윤미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이식 수술을 마친 후 보조장치에 익숙해지는 동안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다고 합니다. 무려 중학생 때까지 말이죠. 고등학생 때는 한국으로 돌아와 줄곧 서울에서 살았다고 하니 제가 윤미를 못 찾은 이유를 알만하겠더군요. 게다가 제가 줄곧 돌렸던 전단지에 포함된 어린 윤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없었을 것입니다. 윤미는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가장 크게 적어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한다는 특이사항은 현재 윤미의 상황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니 그동안 찾지 못했던 것이죠. 윤미를 찾으면 기쁜 마음만 들 것 같았는데 미안한 마음만 들더군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죄인 같은 모습으로 있었나 봅니다. 제가 침울해 있는 걸 느꼈는지 윤미와 윤미의 양부모님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윤미의 양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신영이, 아니 윤미의 보조장치가 이렇게 감쪽같이 안 보였던 건 아니에요. 크기가 꽤 커서 친구들한테 많이 놀림받았죠. 게다가 입양하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는 더 많이 놀림받았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가 상처받진 않을까 많이 걱정했죠. 그런데 윤미는 자기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윤미는 이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렸던 그날만은 또렷하게 기억해요. 정신을 차려보니 처음 보는 낯선 곳에 있었죠. 왜 그런 곳까지 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확실히 기억나는 건 제가 제 발로 그곳까지 갔다는 것이죠.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버림받은 아이라는 생각 때문에 상처받은 적도 없죠. 그저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어요.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시는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티를 내지는 못했지만 늘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윤미를 길러준 양부모님은 윤미를 입양한 후 윤미에게 집중하기 위해 자식도 낳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저와 윤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이의 귀가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친부모가 아이를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차마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떠났죠. 23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매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윤미를 키웠다면 윤미는 아마 지금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두 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23년 동안 윤미를 찾아 헤맨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다시 그 일을 해야 한다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다시 그 세월을 보낼 거예요. 엄마니까요. 그리고 두 분이 아니었다면 윤미가 이렇게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주지 못한 것을 윤미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말에 윤미는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엄마에게 전화가 왔을 때, 그리고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눈물의 재회 이후 저는 윤미와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살지 않는 저를 위해 윤미의 양부모님은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주었고, 저는 그곳에서 윤미와 생활하며 그동안 못했던 엄마 노릇을 했어요. 출근하는 윤미를 깨워 아침을 먹이고, 퇴근한 아이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주말이 되면 한강으로 산책도 나가고, 윤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도 가고, 23년간의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윤미는 자신의 사진첩을 들고 와서 제게 자기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룻밤을 꼬박 세울 정도였습니다. 가끔은 윤미의 양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어린 시절 윤미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깜찍한 아이의 일화를 듣다 보면 웃음꽃이 피기 마련이죠. 어느 날은 윤미가 저를 유명한 전시회에 데리고 갔어요. 처음 가본 전시회를 즐기고 딸아이와 커피를 마시는데 윤미가 대뜸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왼쪽 팔만 까만 거 아세요? 정말 그렇더군요. 운전만 하다 보니 왼쪽 팔만 탔나 보네. 멋쩍게 대답하며 웃으며 돌아본 윤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다닌 23년 동안 엄마 인생은 어디 있었어요? 고민해보니 딱히 제 인생을 산 기억이 없더군요. 저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인생을 살아왔으니까요. 한참을 고민하는 제게 윤미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돌리는 동안 엄마는 하고 싶은 일이 없었어요? 친구를 만나고 싶다든지, 여행을 가고 싶다든지, 맛있는 걸 먹고 싶다든지. 저는 또다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 갖고 싶다는 생각을 언제 해봤는지 기억이 참 아득하더군요. 윤미를 낳은 직후 저의 목표는 윤미를 바르게 키우겠다였고, 윤미를 잃어버린 이후에는 윤미를 찾겠다였어요. 단 한 번도 이 목표 외에 다른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윤미는 대답하지 못하는 저를 안타까워하며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고, 저는 윤미를 달래기 바빴습니다. 겨우 윤미를 달랜 후 집으로 돌아간 그날, 저는 밤을 새워 생각했어요. 윤미를 찾겠다는 꿈을 이뤘는데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어린 시절 저는 한 집안의 장녀로서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남편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살았죠. 남편을 잃은 후 윤미를 낳고 나서는 윤미를 위해 살았습니다. 윤미를 찾을 때까지 말이죠.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니 저는 저를 위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더군요.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남은 인생을 나에게 쏟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결정에 윤미는 매우 기뻐했어요. 저는 윤미의 도움을 받아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운전을 했던 경력을 살려 중장비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중장비를 운전하는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원체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적인 공간에 속해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라 현재 중장비 운전기사로 일하는 지금이 참 즐겁습니다. 현장 특성상 거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대놓고 제 앞에서 제 욕을 하거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제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런데 23년 전부터 여자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며 별의별 사람들을 만난 저에게 그런 행동은 별 의미가 없이 느껴집니다. 그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겪어봤으니까요. 그냥 개가 짖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면 그만이죠. 너희는 짖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저는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를 준비 중입니다. 다 늙은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 중이에요. 이 나이에 공부하려고 하니 쉽지 않네요. 아, 윤미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수연 씨는
이 모든 이야기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남겨주었다고 해요. 수연 씨가 정리해서 보내준 수많은 덕담을 들여다보니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습니다. 윤미를 찾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동안 들어온 제보들은 별 소득도 없고 허탕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보들은 누군가의 간절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피는 마음이었어요. 딸을 잃은 어미의 마음을 공감하고 안타깝게 여긴 따뜻한 마음들이었죠. 이런 마음들이 하나둘 쌓여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수연 씨 외에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관심이 있었다는 말을 남기며 사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실종 아동을 찾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딸을 기적적으로 찾은 제 사연이 여전히 가족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가족을 잃은 이들의 간절한 마음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찾아온 행운이 다른 분들에게도 흘러가길 바라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